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선행은 드러내놓고 하지 않는다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도저히 뉴스파이터는 입이 근질거려서 이분의 선행을 알리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90대 어르신이요, 장애 아동을 위해서 써달라며 청주시청에 현금 1억 원을 조용히 맡겼답니다. 계좌로 보내면 이름이 알려질까 봐 직접 방문하셨대요. 정말 아직은 온기가 남아있는 세상인가 봐요. 11월 25일 금요일, 한 달 미리 찾아온 크리스마스에 얼굴 없는 천사분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요, 부산의 한 주민센터에서 정말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예, 한 남성이 주민센터에 들어와서 분신을 시도하는 아이고.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허. 다행히 주민센터 직원의 발빠른 대처로 큰 화는 면했는데 아이고. 관련 영상이 있거든요. 어허.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어떤 남성이 60대 남성인데 주민센터 안으로 들어와서 네. 정장 차림인데 손에 쥐고 있던 액체를 자신의 몸에 뿌려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이제 시민들은 놀라서 달아나고. 그랬군요. 네. 그런데 민원 창구로 다가가서 라이터를 켜고 몸에 불을 붙일 것처럼 위협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직원이 바로 소화기를 준비해서 네. 이제 경찰도 나타나서 이 남성을 제지하려고 하는데 네. 그때 남성이 옷에 불을 붙이려고 어허. 그렇게 하는 이제 세상에. 행동을 라이터로 불까지 켠 거예요. 어머. 그때 이 주민센터 직원이 신속히 소화기를 뿌리면서 네. 남성을 제압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정말 순간 대응을 잘했어요. 정말 기질 발휘한 거예요. 그런데 허주연 변호사님, 지금 저 CCTV 상으로 보면 물론 말소리는 안 들립니다만 저 정장을 입고 들어온 남성의 행동이 처음부터 뭔가 불만이 좀 가득 찬 것처럼 뒷모습이 좀 보여졌어요. 굉장히 격앙된 모습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대낮이었거든요. 어허. 지금 23일 오후 3시 50분, 한 4시 정도 됐을 시간인데 갑자기 격앙된 모습으로 들어와서 저렇게 하니까 거기에 있던 직원분들이랑 시민들이 엄청나게 놀랐다고 합니다. 그랬군요.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병에 든 액체를 옷에 저렇게 뿌리기 시작을 아이고, 했다고 세상에. 하는데요. 지금 주변들 다 도망가시네요. 지금 자리를 뜨네요. 지금. 그러니까 네. 이미 너무 이상하다는 걸 느꼈던 아하. 거죠. 그리고 남성이 뿌린 액체가 인화성 물질이었다고 하는데요. 어머. 창구 직원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계시던 분한테 다가가서 라이터를 켜면서 어머. 몸에 불을 붙일 듯이 위협을 했다고 합니다. 저 직원분은 얼마나 순간 소스라치게 놀라셨을까요? 몸이 그냥 얼음장처럼 딱 굳어졌을 거 아니에요.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네, 저 남성이 난동을 부린 시간이 한 10여 분 정도 되는데요. 일단 뭐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그리고 라이터에 불을 붙이고 있으니까 아이고. 언제든 불이 붙으면 이 남성도 남성이지만 저 또 주민센터 굉장히 큰 또 화를 입을 수 있잖아요. 다른 그러네요. 분들까지. 네. 그래서 지금 주민센터 직원분이 소화기를 들고 옆에서 좀 보시는 것처럼 대기를 하죠. 네. 저분이 진짜 어찌 보면 위기 상황에 굉장히 침착하게 대처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경찰이 아까 와서 보셨지만 설득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설득하는 작업이 있는데 저 남성이 점점점 화를 내면서 붙이려고 하는 순간 몸에 딱 옷에 불이 붙는 순간 바로 직원이 소화기를 뿌려서 어머. 바로 불을 껐고요. 네. 그래서 저 주민센터 직원의 저 발빠른 대처 때문에 저 인화성 물질 뿌리고 불을 붙이려 했던 저 남성도 무사하다고 합니다. 네. 저 주민센터 분의 대처 그리고 현장에 즉시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부대의 협업으로 정말 순간 제압이 현장에서 됐는데 자 제압은 됐으니까 자초지종을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전혜연 평론가님. 예, 이 남성이 기초생활수급비를 받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나 왜 이렇게 조금 주냐? 이 액수에 계속 불만을 나타냈다고 하고요. 이번에 이렇게 과격한 행동을 한 것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여러 차례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욕설을 하면서 아이고. 불만을 제기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저 액수가 적다고 하기로서니 물론 그게 생활과 관련이 있겠지만 지금 여러 사람의 인명을 정말 다칠 뻔하게 했잖아요. 정말 죄질이 나빠요. 이 주민센터 관계자 얘기 그리고 경찰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받는 수급이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니까 그전에도 뭐 전화라든지 수차례 노예 심한 욕도 하고 이러신 분이었거든요. 네. 굉장히 흥분을 한 상태였고 덩치도 크고 스스로가 옛날에 조폭 출신이다 하고 이러니까 제가 이제 분신하겠다. 네. 그런 마음을 먹었다. 이제 그렇게 그런 이야기는 해요.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그 정부 지원금 제도가 있는데, 네. 네, 그거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좀 미비했다고 자기는 느끼는 것 같아요. 좀 불친절하게 느꼈다. 그런 좀 이렇게 설명을 잘 안 해준다. 네. 이제 그런 거에 이제 격분해가지고 제가 그랬다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00번 양보해서 기초생활수급 그 지원금 액수에 대해서 불만이 있기로서니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죄질이 나빠서 지극히 나쁜 것 같아요. 허주연 변호사님. 네, 이 남성 처벌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경찰이 남성에 대해서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또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라고 합니다. 네. 현주 건조물, 그러니까 사람이 기거하거나 관리하는 어떤 건조물을 저렇게 방화하려고 하면요. 꼭 불에 타서 다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비나 음모죄도 처벌을 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또 저기가 관공서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 행위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지금 적용이 된 거예요. 네. 둘 다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 여러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걱정되는 건 전현 평론가님, 저 주민센터 직원분들이 트라우마에 상당 기간 시달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엔 전문가들 상담이라던가 무엇보다 앞으로 안전하게 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더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복지 담당 공무원분들을 이제 자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3대 질병이 있다라고 뭐예요? 합니다. 첫 번째 귀병. 하도 소리를 지르셔서 어머, 민원인분들이 전화로 세상에. 욕설해서. 두 번째 마음병.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이걸 막 늘리거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세금 들어간 업무니까. 그런데 무조건 해달라고 떼를 쓰다 보니 좋은 얘기도 한두 번인데 계속 이런 얘기 듣다 보면 너무 힘들다.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손목병이 걸린다는 말도 있습니다. 시국 관련된 업무가 돈이 오가는 업무이기 때문에 정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전에 그 일일이 손으로 입력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민원인들 입장에서 좀 섭섭할 수는 있는데 담당하시는 분들은 수백 명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좀 이해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참고로 3년간 발생한 민원인 위법 행위가 7만 8천 건이 아이고, 넘어간다고 합니다. 세상에. 공무원분들 정말 수고 많으신데 조금 더 민원인의 입장에 서주시고 민원인분들은 정말 폭력만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국가와 지자체는 안전한 환경 마련해 주셔야겠습니다. 주민센터를 비롯한 관공서에 일하시는 분들은 공무원의 자세는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 공무원분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 딸들이고 엄마, 아빠라는 것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야, 최근에요. 한 비정한 친모의 폐륜적 범행이 드러나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네, 지난 2020년 1월에 생후 15개월 된 딸아이가 사망을 했습니다. 어허.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병원에 가든지 그렇죠.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친모는 병원에 가지도 않았고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 그리고 15개월 된 본인의 딸을 베란다에 방치를 했고요. 어머. 그리고 나서 또 여기서부터 계속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일단 자택에서 친정집, 부천에 있는 친정집으로 또 여행 가방에 이 아이 사체를 넘어서 친정집으로 갑니다. 어머. 그리고 또다시 서대문구에 있는 시댁으로 두 차례 이제 시신을 옮기는데 어머. 이제 문제는 이제 마지막 시댁에서 이 아이의 본인 딸아이의 사체를 어디다가 넣냐면 김치통에 넣어서 보관을 했습니다. 어머, 세상에. 그리고 옥상에 보면 이제 캐노피 같은 게 있어요. 예, 위에다 이렇게 놓으면 이게 발견이 좀 어렵습니다. 아. 그래서 발견이 되지 않다가 최근에 발견이 됐는데 그 이유는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돼서 이제 나라에서 그 다음부터 뭔가 아이의 돌봄에 관련된 일을 하기 시작할 때 이제 그때 되면 왜 이 아이는 뭐 유치원이나 유아원에도 나오지 않지? 왜 연락이 되지 않지? 그리고 또 아이 영유아 관련돼서는 건강검진 기록들이 있어야 되는데 왜 이런 게 없지? 하면서 찾기 시작하다가 어머. 이번에 이 사실이 확인이 된 겁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저간의 상황을 간략하게만 지금 말씀드렸는데 좀 충격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의 시신이 발견되기 직전까지도 친모는
자신의 일을 다 부정했다면서요, 허주연 변호사님. 네, 처음에는 아이의 사망 사실을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학대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또 부인을 하고 있는 어머. 상황인데요. 아이가 처음에 이제 숨졌을 당시에 아이의 친부가 교도소 복역 중인 상태였는데 이 친모가 딸이 사망하기 전부터 남편을 면회간다 뭐 이런 이유로 장시간 이 어린 아이만 남겨놓고 집을 비우는 등 이 상습적으로 아동을 방임하고 유기한 것으로 지금 경찰이 보고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 처음에 이 시신이 발견하기 전에는 친모가 그냥 아이를 길에 버렸다 이렇게 해서 사망 사실도 부인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경찰이 계속해서 이런 의심을 가지고 프로파일러를 투입하고 디지털 포렌식 수사에 돌입을 하니까 그리고 시신까지 발견이 되니까 이 친모가 사망 사실을 인정을 하기는 했는데 학대한 사실은 없다 이렇게 발뺌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너무 많아요. 일단은 왜 사망했을 때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았을까요? 전현 평론가님. 일단은 친모가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사실관계가 필요한데 그렇죠. 어쨌건 왜 신고를 안 했냐라고 물으니까 나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아동학대라든가 방임이라든가 이런 혐의로 내가 의심을 받을 것 같아서 그랬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네. 저는 신고를 안 한 것도 대단히 잘못됐지만 생후 15개월 된 아이의 시신을 이렇게 오랜 기간 방치했다라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참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충격적이에요. 아이가 생후 15개월 된 아이가 사망한 게 2020년이에요. 2년도 더 됐어요. 그런데 발견된 게 시신이 발견된 게 지난 14일이에요. 아이의 사망 원인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백성문 변호사님. 쉽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가 사망한 건 2020년 1월이고 발견된 게 올해 11월이니까 네. 거의 3년 정도 다 됐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아이 사체 부패 상태가 너무 심해서 현재까지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는데 일단 지금 아이 두개골에 구멍이 나 있다고요. 어머. 구멍이 나 있는데 이게 아이 생전에 아동학대 때문에 생긴 상해인지 아니면 이게 부패가 너무 오래 지속이 돼서 이게 백골화되는 과정에서 그 이후에 생긴 것인지 세상에. 그 부분에 대한 정밀 감식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일단 이 아이가 아동학대로 사망한 것이 여부에 관련해서 지금 경찰이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어머 상황입니다. 세상에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에서 네. 그해 18년도에 태어난 네. 사람들 네.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네. 내가 이제 보이지 않으니까 실종신고를 포천시에서 한 겁니다. 확인하는 과정에서 형사사건인 것 같다고 판단이 돼서 네. 수사로 전환을 한 거지. 동그란 구멍은 아니고요. 뭐 비정형적인 구멍이라고 아. 네모도 아니고요. 뭐. 예. 예. 모양을 좀 설명할 수 없는 크기에 의한 거예요? 건지 아니면 예. 뭐 사체를 옮기다가 뭐 예. 저기를 한 건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그런데요. 충격적인 내용은 또 있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네, 이번에 숨진 채 발견된 아이 말고도 그 아이보다 3년 정도 먼저 태어난 아이가 있었다고 어머, 하는데요. 세상에. 똑같이 친부는 이제 이혼한 이 사망한 아이의 친부입니다.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됐어요? 그 아이가 100일 만에 또 사망을 했다는 어머! 겁니다. 굉장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죠. 이 아이가 2015년 12월에 출생한 아이라고 하는데 태어난 지 한 100일 정도 됐을 무렵에 자다가 숨진 채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요. 어머. 지금 추정하기로는 엎어져서 질식해서 숨진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당시 부모가 이 숨진 아이를 병원에 또 데려갔다고 하고요. 시신 부검도 이루어졌는데 뭐 학대 의심 정황이나 이런 특별한 소견이 없어서 수사가 종결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 중에 백성문 변호사님 아이 아빠 뭐 면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 사람들 어떤 상황인가 지금? 일단 이번 아이가 숨졌던 2020년 1월 당시에는 이 아이 아빠는 교도소에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이 아이 아빠는 이 아이의 사망과는 관계가 없죠. 아하. 최소한. 그러면 그 이후에 아이 사체를 은닉한 혐의만 인정이 될 것 같고 지금 경찰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 조금 전에 허주연 변호사 설명하셨지만 첫째 아이가 100일 되고 질식했다고 사망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입원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뭘까요? 그때는 병원에 데려갔죠. 어머. 근데 이번에는 안 데려갔단 말입니다. 어허. 그렇다면 일단 경찰에서 의심하라는 건 왜 이번에는 그 사실을 경찰이나 병원에 알리지 않았을까? 그러면 무언가 아이의 사망에 친모가 개입한 것은 아닐까? 여기 근본적인 의문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친모가 입건이 된 건 아이를 학대해서 사망에 이르겠다는 학대치사
그리고 아이에 대한 사체를 은닉한 혐의 이 두 가지로 현재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고 네. 또 이 친모의 집과 그리고 친정집 압수수색도 진행을 해서 혹시 아이가 사망하기 전에 이 친모가 학대한 게 있는지 이 부분도 좀 확인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모든 걸 털어놓으세요. 물론 경찰이 자백에만 의존하진 않을 거예요. 지금 백성문 변호사님 말씀처럼 증거들을 다 찾아낼 거예요. 하지만 그에 앞서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낀다면 지금 다 털어놓으세요. 세상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거예요. 태양을 가릴 수는 없는 거예요. 반드시 지금이라도 이실직고하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목 보세요. 뭐야 뉴스파이터 옷 짜낸 거야? 잘못 쓴 거야 제목? 송해 손잡고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지 이거? 아니 이거 원래는 손에 손잡고로 알고 있잖아요. 허지원 변호사님. 오타 아닙니다. 어허. 진짜 송혜 씨의 손을 잡고 벽을 넘어서 정말 가수가 된 그런 분들이 그게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왜냐하면요, 송혜 씨가 손을 손잡고 노래로 처음에 이제 아예 연관이 없는 게 아닌 게요. 코리아다 노래 손에 손잡고가 여기저기서 웅장하게 울려 퍼지던 88년 5월부터 이 송혜 씨가 전국 노래자랑 진행을 맡게 돼서 그래요. 야 이거 진짜 우연한 일치네요. 88년부터. 네, 그런데 34년간 최장수 MC로 활동을 해왔는데 이런 인연뿐만 아니라 진짜로 이 전국 노래자랑 무대에서 이 34년 동안 데뷔를 해서 정말 엄청난 스타로 성장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송혜 씨랑 또 멘토 관계를 유지해가면서. 어허.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지금 송혜 손잡고 벽을 넘어서 이 얘기가 나온 건데요. 네. 정말 이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연예인들의 등용문이 됐던 전국 노래자랑이죠. 네. 오늘은 그중에서도 네. 이 트로트 가수 4인방 윤수연 씨, 와. 김수찬 씨, 설아윤 씨, 또 김동찬 씨와 함께 이 송혜 선생님이 어떤 인연을 이어왔는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스타 중에는 이 사람 알겠어 하다가 이 사람은 누구지? 라고 갸우뚱하실 그런 가수도 포함되어 있어. 먼저 송혜 손잡고로 이 스타가 된 그 첫 번째 주인공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노래자랑 의정부 시편에 나가서 오은조 선생님의 사랑의 포로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가 손들어 잠깐 꼼짝 말아라 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장난감 총을 들고 제가 송혜 선생님을 사랑의 포로로 잡겠다. 그래서 막 당차게 빵 막 쏘고 이런 연출을 했는데 그걸 너무 센스 있게 선생님께서 잘 받아주시고 찰떡같이 막 놀라는 막 이런 연출을 또 해주시고 해서 더 잘 살았었죠. 그래서 덕분에 또 최우수상을 받게 되고 제가 전국 노래자랑 그러니까 가수가 돼서 딱 나갔을 때 기억해 주셨어요. 총 들고 있었던 애라고 그 장난감 총 이걸 기억을 어렴풋이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천년만년 전국 노래자랑 하실 줄 알았어요. 맞아요. 많은 시청자분들도 송혜 선생님이 천년만년 전국 노래자랑 지금도 외치실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겨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그냥 송혜 선생님이 의례껏 하는 말이었을까? 아니면 진짜 수많은 스타들이 전국 노래자랑 거쳐갔는데 다 지금도 기억과 얼굴과 이름 다 기억하는 걸까요? 근데 지금 윤수연 씨 하는 얘기가 본인이 과거에 전국 노래자랑 나가서 최우수상을 받았었는데 네. 그리고 나서 한참 시간이 흐른 다음에 가수가 됐으니까 네. 당연히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나를 잊으셨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송혜 선생님이 자신을 알더라. 그래서 와하. 감동을 받았다라고 대박 하는 사건인데요. 것이니까 네. 그렇게 본다면 송혜 씨가 전국 노래자랑 출연자들을 다 기억하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을 기억을 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윤소연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 송혜 선생님이 항상 같은 자리에서 가수건 참가자건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그래요. 그러한 촛불 같은 존재였다. 어머. 그렇게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가수를 주인공 만든다는 얘기 뭐예요? 자신을 낮춘다는 얘기잖아요. 송혜 선생님이 겸손의 아이콘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수는 노래 따라간다고. 정말로 윤수연 씨가 유독 자신의 이 노래랑 인연이 깊다고 하는데 어떤 노래인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천이 따로 있는 농사 짓는 놈 부와 고기 잡는 놈 부와 공사장에 잡고 알바놈이 출부구약 척해는 신머니 어물장의 할머니 달래내기 주덤을 고사리려다 강한 노다 이거 짓고 오셔서 한푼 두푼 내려서 생주염도 추면서 고생하는데 백수가 웬 말이냐 가지 귀천이 따로 있는 제가요 이 직업을 막 세고 있었어요. 저 노래 순간적으로 지금 수십 개의 직업이 나오는데 백성문 변호사님 관련도 있네요. 변호한다 변호사도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깜짝 네. 놀랐습니다. 아까 나온 거 중에 안 나온 거 소개해드리면 네. 재판한다 판사, 변호한다 변호사, 범인 잡는 형사, 계룡살해 부채도사, 연구한다 박사,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운전한다 네. 기사 이렇게 쭉 나오는데 네. 여기 한 70가지 직업 정도가 70 나온다고 가지요? 해요. 저 외우기도 힘들었을 것 와, 같은데 네. 윤수연 씨 뭐 가장 대표적인 곡 중에 하나죠. 천태만상이. 근데 이 노래 너무 저희 흥겹게 듣는데 저희 보면 직업에 귀천이 따로 있나 이 부분을 노래할 때 본인도 서글퍼서 가끔 울컥한다고 하는데 아이고. 그런 서글픔에 공감하는 분들이 윤수연 씨의 이 천태만상을 들으시면서 위로받으시는 것 같다. 네. 이런 소감을 밝혔습니다. 자, 일단 천태만상 노래로 흥은 났는데 원래 이 관련 질문이 전현 평론가님 왜 그럼 윤수연 씨가 이 노래랑 유독 인연이 깊다는 거예요? 제가 퀴즈 하나 내볼까요? 네. 어머나 어머나. 딱 누가 떠오르시나요? 장윤정. 아 그렇죠. 장윤정 씨에게 어머나가 있다면 네. 윤수연 씨에게는 바로 이 천태만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윤수연 씨도 이제 여러 가지를 많이 했는데 이분을 정말 실력 있는 가수, 인기 있는 가수로 올려준 곡이 바로 이 천태만상이고 아하. 또 윤수연의 천태만상이라는 지금 라디오를 진행하고 계시니까요. 정말 대표 브랜드이자 또 라디오로 진출하는데 큰 역할을 한 곡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윤수연 씨 진짜 이 곡 부를 자격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수연 씨의 여러 가지 이력 정말 다채로운데요. 아, 그래요? 의과대학교에서 보건학을 전공을 했는데 어머. 수학학원 강사로도 어머, 일했습니다. 대박 사건. 경매사 아르바이트도 했었고요. 어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턴으로도 활약을 했습니다. 네. 또 종편 채널 아나운서 시험 봐서 합격했고 이거 정말 특이합니다. 타로 카드 배워서 하루에 30만 원 번 적이 있다라고 하네요. 어머. 연애운만큼은 백발백중이다라고 말했는데 네. 아마 이렇게 인생에 다양한 사연이 들어가 있는 곡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천태만상 부를 자격이 있습니다. 윤수연 씨 대박 사건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분도 송해 손잡고 탄생한 분이라고 합니다. 허지연 변호사님. 네, 트로트 가수 프린 수찬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김수찬 씨도 송혜 씨 손끝에서 탄생한 스타라고 해도 과언이 그래요? 아닐 정도예요. 사실 송혜 씨가 그 돌아가셨을 때 이 군 복무 중이었었는데 아하. 그때 별세 소식을 듣고 SNS에 추목을 올리면서 굉장히 슬퍼했었는데 아직 군대가 있군요. 네, 항상 잊지 않고 자기 이름을 불러주던 송혜 선생님 너무 그립다, 사랑한다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요. 네. 그럴 법도 한 게 사실 김수찬 씨가 17살 때 전국 노래자랑에 출연을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남진의 나야나 부르면서 송혜 씨랑 처음 인연을 맺게 됐었는데 네. 그때 당시 나이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굉장히 젊은 패기로 출연을 했었다고 합니다. 네. 엄마랑 열차 타고 찜질방 가서 자고 그렇게 출연을 어머, 진짜예요? 어렵게 했다고 하는데 와. 상도 받아서 상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머니 드렸다고 하거든요. 오. 근데 김수찬 씨 고향이 인천인데 네. 출연한 건 보령편이에요. 어머! 왜 어떻게 보령편에 출연을 했냐 했더니 그때는 굉장히 마음이 급했대요. 빨리 나의 스타성을 검증을 받고 뭔가 관객들한테 나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령편에 어떻게든 멀리 또 가가지고 출연을 하게 됐다 이렇게 야. 얘기를 하면서 송혜 선생님 그때부터 인연이 이어져서 굉장히 이제 돌아가셨을 때도 그리워하는 마음을 드러냈었습니다. 야, 이 사연이 송혜 선생님한테 김수찬 이름 석자를 각인하는 계기가 됐을까요? 네, 그랬을 것 같아요.
김수찬 씨 17살 때 이제 전국 노래자랑에 출연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남진 씨의 나의 하나를 완벽하게 소화를 해냈는데 어허. 그때 송혜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남진이랑 가족이세요? 그 정도로 거의 완벽하게 우와. 노래를 불렀다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정말 김수찬 씨를 많이 띄워준 건데 네. 그리고 이제 끝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또 여기 김수찬 씨가 성대모사 잘합니다. 아, 그래요? 남진 씨, 송대관 씨 성대모사 하면서 관객들로부터 엄청나게 호응도 많이 받았고 당시에 역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아하. 더 재밌는 건 나중에 전국 노래자랑 출연 후에 남진 선생님이 직접 전화를 해서 이야. 연락을 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참 재밌네요. 날개를 살짝 달기 시작했던 것 야하.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있습니다. 겸손의 표현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유명해진 이후에 김수찬 씨가 개인기로 뭐 성대모사 모창 연습한 줄 알았더니 예전부터 될성 부른 나무 떡잎부터 알아보다가 예전부터 그런 개인기가 있었어요. 재능이.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찬 씨가 사실은 또 그리고 모창 능력자예요. 그렇죠. 예. 오늘 또 세계적인 보이스로 또 함께 연자 씨, 은희 씨, 또 진성 아우하고 또 우리 현빈이까지 함께 거시기가 된. 여기 이 자리에 계시면 송대관 선생님, 태진아 선생님의 그 필 묘사를 유행가 노래 가사 오늘 하루 힘들어도 내일이 있으니 행복한 선생님이 좀 서운하실까봐 태진아 선생님은 뭐 특별한 건 없고 눈 감고 고개만 까딱거리시면 아 그래요? 동반자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당신은 나의 동반 당신은 나의 동반 영원한 나의 동반 재간둥이네요. 하재근 평론가님, 대선배들이 볼 때는 정말로 귀여운 그 자체 후배일 것 같습니다. 연예계에도 군기가 아, 있어가지고 그래요? 후배들이 선배들을 조금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김수찬 씨는 저렇게 웃긴 영상을 찍어가지고 대선배한테 바로 보내드린다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서슴없이 다가가니까 그래서 선배들이 더 막내 동생처럼 아껴준다고. 그리고 팬들도 김수찬 씨를 상당히 동생처럼 아꼈었거든요. 근데 이제 군복무 중이라서 활동을 못하니까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했었는데 네. 지난 5월달에 SNS를 통해서 소식을 한번 전했었고 아하. 어제 또 근황을 전했습니다. 그래요? 뭐냐면 어제 저녁 디데이 어머. 마이너스 94일. 아직은 좀 남았습니다만. 94일 남았다. 지금 두근두근할 시점입니다. 네. 94일 남았다고 하면서 네. 주현미, 유지강 씨하고 함께 아. 생일 파티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야, 94일 얼마나 하루하루가 정말 진짜 막 10년처럼 느껴질 거예요. 하지만 팬들의 사랑이 있기에 또 복귀한 날 또 팬들과 함께 손꼽아 기다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번에 소개해드릴 이분은요. 과연 송혜 선생님과 어떤 인연이 있을까요? 영상부터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또한 너를 찾누나 힘들 텐데 외로울 텐데 환하게 웃고 있구나 너와 나의 작은 기다림 위로하며 살아가누나 너와 나의 작은 기다림 위로하며 살아가누나 앞서 뭐 윤수연 씨, 김수찬 씨도 그렇고 이 설아윤 씨도 그렇고 요즘 가수들은요 남녀 할 거 없이 정말 노래도 잘하지만 배우 뺨치는 외모를 진짜 지니고 있어요. 그런데 설하윤 씨, 오랜만에 본다 하시는 분 많을 텐데 송혜 선생님과는 어떤 인연이 있을까요? 송혜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KBS에서 송혜 선생님 헌정 공연으로 여러분 고맙습니다 송혜라는 걸 방송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설아윤 씨가 송혜 선생님의 과거 젊을 때 첫사랑 역할을 맡아서 그래요? 이제 송혜 선생님과 인연이 알려졌는데요. 이제 송혜 선생님이 진짜 그 기억력이 참 좋으신가 봐요. 아까 처음에 나왔던 윤수연 씨부터 지금 이 설아윤 씨도 신인 때부터 본인 알아봐 주시고 기억해 그래요? 주시고 아껴 주셔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했다라는 네. 글까지 설아윤 씨가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물론 자신의 신인 때 그때 일부터 기억해 주는 게 남다르게 다가오지만 설아윤 씨한테는 특히 더 감사한 일이라는데 왜 그런 겁니까, 허준 변호사님? 설아윤 씨가 참 오랜 기간 동안 가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를 오래 해오셨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신인 시절의 기억이 굉장히 특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설아윤 씨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가수를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12년 동안 걸그룹을 준비하기도 했지만 오디션에 합격한 그 회사가 망하면서 걸그룹이 되는데 실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엄마한테 미안해서 말도 못했다고 아이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1년 동안 굉장한 슬럼프에 빠졌는데 그렇게 슬럼프 빠지면서 뭐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온갖 아르바이트를 다 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해요. PC방, 카페, 서빙, 백화점 판매직까지 그래요. 아르바이트를 다양하게 하면서도 이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정말 마지막 지푸라기 한번 잡아봐야겠다 이런 심정으로 한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했는데 여기서 굉장히 이제 인기를 얻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곤드레 만드레 작곡가를 만나면서 이 네. 트로트 가수로 데뷔를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생활해왔고 어떻게 지냈는가를 다 들으니까 앞서 노래 제목이 다 이해가 돼요. 살아가누나. 정말 살아내기 위해서 별의별 진짜 직업을 다 거쳐봤어요. 전희연 평론가님. 그러니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고 특히나 참 가슴 아픈 거는 오디션에 합격했다고 지금 변호사님 소개해 주셨는데 그렇게도 어려운 길을 걸었는데 그런데도 데뷔 1년 만에 전국 노래자랑에 출연했다 보니 굉장히 또 기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평소에 이송혜 선생님 굉장히 존경했는데 그분이 직접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만나니까 굉장히 기뻤다고 하고요. 특히나 이 송혜 선생님이 본인에 대해서 소개해준 이 말에 특히 감명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뭔데요? 트로트의 별이 될 이름 어머. 설아윤이라고 해주셨대요. 우리가 부부간에도 김명중보다 누군가 김명중 딱 하고 국민 앵커 이렇게 해주면 감동받지 않겠습니까? 평소에 존경하던 송혜 선생님이 이렇게 어려운 길을 걸어온 후배에게 이런 이름을 붙여줘서 더 존경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설아윤 씨가 기억하는 송혜 선생님은 어떤 분일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혜 선생님께서 앞으로의 별이 될 그런 식으로 조금 소개를 해주신 기억이 있어요. 그때 이후로 저 너무너무 감사드렸고 신인이지만은 이렇게 하나하나 가수를 다 신경 써주신다는 거에 너무 큰 감동이었고 실제로도 너무너무 따뜻하시고 마음이 진짜 되게 정이 많으신 분이시더라고요. 대기실에 가서도 되게 할아버지처럼 편안하게 옷을 입고 계시거든요. 선생님이랑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수다도 떨고 제가 애교를 부리고 하면은 설하윤이라고 하윤이 알고 있다고 기억하고 있다고 잘하고 있다고 토닥토닥 해주시면서 그런 진심 어린 말들 따뜻한 말들을 되게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세상에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근데 얼마나 정말 더 송혜 선생님이 지금도 기억나고 보고 싶겠어요. 설아윤 씨 입장에서는. 자, 그런가 하면 이번에 소개해드릴 이분은 앞선 세 분들보다도 더 유독 송혜 손잡고 꿈을 이룬 스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재근 평론가님 누굽니까? 바로 빨간 지게꾼의 가수 김동찬 씨인데요. 허허. 김동찬 씨가 원래 전국 노래자랑에서 FD로 일을 했었어요. FD면 출연자가 아니라 스텝인데 네. 근데 당시에 가수 박구윤 씨가 네. 나무꾼을 부르는데 아하. 이 FD 김동찬 씨가 빨간 지게를 메고 춤을 췄다고 합니다. 아하. 그 모습이 폭발적으로 화제가 되면서 또 송혜 씨가 막 격려를 해주고 그래서 급기야 저 모습인가 보네요. 네, 저렇게 춤을 춰가지고 네. 그래서 급기야 정식으로 가수가 된 거예요. 아하. 가수가 된 이후에도 송혜 씨가 격려해주는 모습도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세상에 진짜 전국 노래자랑의 뒷무대에서 정말 꾸준히 도맡아하던 FD 출신 김동찬 씨가 가수가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화제가 되기까지 누구의 도움이 진짜 있었는지 김동찬 씨 얘기 직접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지게 메고 춤을 췄는데 이제 제가 이제 선생님께서 그 무대에 제가 하는 걸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동찬아 네가 뭐 어차피 연예인에 대한 꿈이 있으니까 가수 같은 거 하면서 노래자랑도 나오고 이러면 너도 더 재밌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가수를 됐던 것 같아요. 이제 무대가 끝나고 나서 사람들한테 관객분들한테 왜 동찬이 얼굴 잘 봐두라고 동찬이 이제 앞으로 TV 많이 나오고
열심히 하고 있을 거니까 가수가 됐든 배우가 됐든 잘 될 거니까 많이 지켜봐 주라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자신의 꿈을 이루게 해준 은인이잖아요, 송혜 선생님이. 근데 앞서 보신 것처럼 이제 저희 제작진이 김동찬 씨랑 이렇게 쭉 진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세상에 전화 인터뷰를 하다가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둘 다 울컥한 순간이 있었대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같은 데 가면 좀 특이하고 재밌는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동찬이도 재밌다고 울라고라고 해서 또 웃음소리 보여달라고 해서 또 웃고 막 이런 게 했던 게 저한테는 되게 단점이었던 거를 장점으로 부각을 시켜주시면서 저한테 자신감을 되게 많이 주셨어요. 네. 자신감을 주는 것만큼 더 큰 응원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김동찬 씨는 지금도 고마운 그 송혜 선생님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단 김동찬 씨뿐 아니라요. 그리고 앞서 다 소개해드렸던 이 네 분뿐 아니라 지금 수많은 전국 노래자랑 출신 스타들이 곳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앞으로도 꽃길만 걷기를 또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집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연은 무인 점포, 무인 상점 요즘 많잖아요, 곳곳에. 그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이라면 좀 더 와닿는 사연 아닐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허지원 변호사님. 앵커님, 만약에 네. 우리 가게에 손님이 오신 거예요. 그럼 진짜 반가울 것 같잖아요. 네. 그런데 그 손님이 뭘 훔쳐간 거예요. 어허. 그럼 어떤 기분 드실 것 같으세요? 아니, 없던 고혈압이 생기죠. 뒷목 잡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죠. 그 뒷목 잡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사연이 바로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연인데요. 어허.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세상에. 네, 모자 쓴 남성이 나오죠. 무인 코인 노래방에 들어섭니다. 네. 비어있는 카운터 한번 흘낏 보고 지나치더니 곧장 방으로 들어가서 네. 동전을 넣고 노래를 한 곡 이렇게 부르는데요. 네. 여기까지는 여느 손님과 다를 바 없이 평범해 보입니다. 네. 네,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나와서 네. 지폐 교환기 앞으로 다가가는데요. 어허. 동전 교환해서 한 곡 더 하려는 걸까요? 그런데 갑자기 네. 기계를 잡고 안간힘을 쓰는가 싶더니 강제로 지폐 교환기를 뜯고 어머! 현금을 꺼내서 지금 보세요. 현금 꺼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꺼내서 가방에 준비해온 가방에 서둘러 넣습니다. 세상에. 이 남성 손님으로 둔갑한 도둑이었어요. 어이고. 저 상황을 나중에 접하신 저게 아니 무인 동전 노래방이잖아요. 저 업주분이 얼마나 저 CCTV를 보고 황당하셨을까요? 억장이 무너지고. 그런데 저희 제작진에게 당시 상황을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이 오후에 출근을 했는데 지폐 교환기가 이제 열려 있는 걸 보고 저한테 전화가 와서 확인을 했더니 뜯는 영상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아니 이제 손바루 같은 걸로 이제 억지로 연 거죠. 그 범인은. 10,000원짜리 한 100만 원 이상 정도 있었고요. 1,000원짜리도 한 그 정도 있어서 훔쳐간 금액은 한 200만 원어치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계 고장 난 거는 이제 따르고요. 진짜 너무 많이 당황했죠. 이게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 저한테도 이게 일어났구나 싶어가지고 많이 황당했습니다. 아니 근데 CCTV를 보면요, 백성문 변호사님, 네. 처음에는 여느 손님처럼 노래방에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서 노래 한 곡 불렀잖아요. 근데 노래 부르다 무슨 심경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 한 곡 부르다가 갑자기 돈을 훔쳐야겠다 이렇게 해서 우발적으로 훔친 걸까요? 근데 아까 우리 영상 좀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 남성이 노래 한 곡 부르고 나와서 저 지폐 교환기를 뜯는데 걸리는 시간은 35초밖에 안 걸렸어요. 어머! 35초밖에 안 걸렸다는 건 우발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예상하셨던 것처럼 이 남성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고요. 지난달부터 한 23일 동안 부산, 경남, 서울의 강남, 종로 이런 노래방을 전국 코인 노래방 8곳을 돌면서 무려 1,400만 원을 훔쳤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야말로 전국을 무대로 저런 범행을 신출 귀몰하게 범행한 건데, 아니 그러다 보니까 더 검거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전현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제 범행 현장의 CCTV 영상을 분석을 했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도대체 누구냐 넌 신원 확인이 돼야 그러네요. 되는 거잖아요. 일단 동선을 추적해 보니까 이 남성이 인근 은행에 가서 1,000원짜리를 10,000원짜리로 바꾼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하. 그런데 설사 이렇다 하더라도 그것만 보고 누군지 알기는 어렵죠. 그렇죠. 그런데 경찰이 뭘 찾아냈냐? 네. 이 돈을 담아왔던 종이 봉투가 쓰레기통에 버려진 것을 딱 잡아내서 그 쓰레기 봉투를 이제 죄송합니다. 쓰레기통에 있던 종이 봉투에 지문 감식을 한 겁니다. 세상에. 그래서 범인을 특정을 했었고요. 네. 거기에 맞춰서 휴대전화를 위치를 추적해서 지난 15일 인천에서 이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대단합니다. 대한민국 경찰분들 역시 뛰는 범인 위에 나는 경찰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자 잡았어요. 하재근 평론가님 이유를 물어봤을까요? 돈 어디에 썼냐? 그런 거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범행을 왜 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황당한 답이 나왔는데 네. 무슨 생활비, 양육비, 병원비 그런 데다 쓰려고 한 것도 아니고 유흥비에 쓰려고 범행을 했다. 아예 대놓고 얘기해요? 이렇게 진술했다는 겁니다. 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고 본인이 그게 유행을 하면 그게 정말 즐거운 유흥이 될 것인지 네. 너무 황당한데 결국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아니 기분 같아선 절도 혐의 말고 허준 변호사님 괘씸죄 이런 거 뭐 법전에 없어요? 괘씸죄 있으면 저도 적용하고 싶은데요. 아하. 그래도 이 남성은 굉장히 무거운 처벌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게 일단 지금 무인 그 노래방에 침입을 해서 이 현금 그 교환기 이걸 뜯고 범행을 했잖아요. 그리고 특히 상습성에 주목을 해서 지금 특가법상 절도 혐의 적용된 걸로 보이는데요. 네. 이 남성이 만약에 전과가 있고 또 뭐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리고 그 횟수가 얼마인지 또 실형 선고받고 형 집행 종료된 지 얼마 만에 이런 범죄를 다시 저질렀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최대 20년에서 25년형까지도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어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용이 돼서 굉장히 무겁게 처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짓 한 거예요. 이 전국에 무인 점포 운영하시는 분들은 사실 시민분들, 손님들을 믿는 거잖아요. 믿고 장사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 마음에 상처를 이만저만 준 게 아니에요. 정말 처절하게 반성하길 또 법의 이 심판도 달게 받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참 저런 인간도 있는가 하면 며칠 전에 청주에는요. 산타 할아버지가 한 달 일찍 찾아오셨대요. 전현평론가님. 그렇습니다. 지난 22일이니까요. 크리스마스까지가 한 달 정도 남은 기간입니다. 청주에 정말 산타 할아버지가 이분으로 변장할 게 아닌가 하는 분이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아하. 빨간색 옷 안 입으셨습니다. 아하. 하얀 수염 없었고요. 어머. 갈색 점퍼를 입고 지팡이를 짚고 나타나신 분이라고 하는데 아하. 이분이 청주시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에 찾아온 90대 노인입니다. 네. 그런데 이분이 오셔서 내가 평소에 방송 같은 걸 보니까 기형이나 뭐 중증 장애 안고 태어난 아이들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팠다. 그래서 네.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고 기부 의사를 밝혔고 종이 가방을 하나 줬습니다. 네. 담당 공무원이 종이 가방 열어봤는데 깜짝 놀랐다는 왜요? 거예요. 5만 원권 현금 다발 1억 원이 여기에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냥 한 푼 두 푼 모아 오셨을 텐데 100만 원이어도 90대 어르신이 전달한 돈 입장에선 클 돈일 텐데 현금 1억이에요. 그런데 그 어떤 마음으로 세상에 종이 가방에 현금을 차곡차곡 담으셨을까 그걸 생각해보면 눈물 납니다. 지금 진짜. 그래서 이 우 주무관이 처음에 이제 시청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돈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은행에서 이제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입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안내를 하고 은행으로 이분을 모시고 갑니다. 가면 제일 궁금한 게 뭘까요? 이분의 사는 곳, 이분의 이름, 이분의 나이 이런 거 연락처도 궁금하지 그렇죠. 않겠어요? 네, 아하. 또 이 어르신께서는 좀 거동도 조금 불편하셨다고 해요. 근데 그걸 10분 정도 걸어가면서 물었더니 이분의 대답이 정말 저도 뭉클합니다. 90살 한참 넘었어요. 근데 다른 건 묻지 마세요. 나 이거 세상에 알리고 싶어서 하는 일 아니니까요. 어머.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충북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1억 원을 이제 우 주무관이 이분을 안내해서 이제 입금을 한 이후에 혹시 저기 할아버지 저 자녀분들이나 뭐 사모님 뭐 이거 좀 뭐라 하지 않으실까요? 왜냐면 1억 원이라도 이러고 그냥 그렇죠. 턱 갖다 놓은 네네. 거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다행히 자식들도 잘 자라서 자리를 잡았으니까 아유. 서운하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괜찮아요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입금하고 나서 이 노인분께서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그 승합차를 타고 유유히 사라지셨고요. 이후 주무관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으셨는지 이 할아버지가 탄 차가 사라질 때까지 현장 한참 동안 이 차 뒷부분을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셨다고 합니다.
얘기 듣고 보니까 진짜 영화 한 장면 같잖아요. 따뜻한 감동적인 영화. 당시에 이 어르신과 90대 어르신과 얘기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셨던 우정수 주무관님과 저희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연락이 닿았어요. 이런저런 얘기 들어봤는데요.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할아버지께서 다른 것도 아무것도 묻지 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고, 제가 이제 봤을 때 연세가 많아 보이셔서 일단 연세부터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혹시 어떻게 되시는지, 그리고 거동이 조금 불편하셔서 혹시 불편하신 데가 있으신지 그런 거 확인했습니다. 본인이 이제 주변에 어려운 중증 장애인 분들이나 선천적 장애 아동들을 보면은 되게 마음이 아프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분들 위해서 좀 사용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장애인 분들 위해서 써달라고 하셨으니까 쪽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사실 이 어르신 90대 넘으셨어요. 90대 넘으셨는데 이 어르신이 함자가 어떻게 되고 주소가 어떻게 되고 연락처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내고 싶은 건 우리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그건 진정한 이분의 뜻이 아니잖아요. 이분의 뜻처럼 정말 조용히 남을 돕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오히려 우리가 존중해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분의 뜻처럼 이 돈이, 이 따뜻한 사랑이, 돈이라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이 따뜻한 사랑이 정말 골고루 잘 퍼지도록, 그 온기가 퍼지도록 잘 해드려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역시 아직은 대한민국은 아직은 살만한 세상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르신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런가 하면 뉴스파이터가 며칠 전에 소개해드린 사연이기도 해요. 경북 칠곡에서 로또 7장, 1등 7장 무더기로 나와갖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근데 지금도 경북 칠곡에서는 이 얘기가 한창이랍니다. 허준 변호사님.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칠곡의 7이 행운의 7이 아닐까 싶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9일 로또 1042회 1등 당첨자 20명이 나왔는데 이 칠곡 같은 판매점에서 7명이 무더기로 당첨이 됐거든요. 저는 전국 20등도 못 든 거예요. 네.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1등 당첨금이 지금 12억이 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특이한 게요. 7장 다 수동으로 번호를 적어서 세상에. 보통 자동으로 하는데 보통 하죠, 네. 수동으로 7개를 다 지금 당첨이 된 거예요. 허허. 같은 번호를 적은 거죠. 네. 그런데 온라인에 어떤 소문이 나와서 계속 이게 화제가 되고 있냐면 신원이 알 수 없는 한 네티즌이 뭐라고 글을 올렸냐면요. 네. 알고 봤더니 회식 때 부장이 같은 번호를 수동으로 착착착 찍어서 직원들한테 선물하려고 나눠줬다는 똑같은 거예요. 번호를. 네, 그래서 이게 삽시간에 진짜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을 하면서 온라인에서 큰 이슈가 됐는데 칠곡군에서 나서서 구매자가 누군지 이 소문의 진위 파악에 나서기로 할 정도로 지금 해당 지역에서는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판매점 주인에 따르면 이 동일 인물이 수동으로 구매한 게 맞다라고 하면서 1등 당첨자를 둘러싸고 인터넷에서 여러 얘기가 떠돌고 있는데 진위는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야, 1등 복권 1등 당첨자가 7장 무더기로 나온 이 로또 판매점에 많은 분들이 줄을 서시오 막 뱀 또아리처럼 틀 것 같은데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1등이 배출된 게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많이 찾으면 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상가들한테 피해를 줄까봐 그거를 좀 걱정을 하시는 편이더라고요. 아, 그렇죠. 다른 옆에 이제 상가에 좀 피해를 줄까 봐 그런 것도 걱정돼. 근데 어쨌든 일단은 뭐 왜냐면 그 로또 1등 판매점 보면 서울에서도 그 주변에 막 주차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런 피해가 걱정된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행운이 어떠한 포즈와 연관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와요. 전현 평론가님. 예, 우리 사진 찍을 때 이렇게 많이 하시죠? 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아하. 칠곡에서는 요것 유행이라고 합니다. 어머? 이게 숫자 7인데 네. 칠곡에 7을 따서 우리가 왜 7 럭키 세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칠곡이 평화를 가져다 준 행운의 칠곡이라고 하고 예를 들면 뭐 관광객이라던가 칠곡을 찾은 분들이라던가 사시는 분들이 사진을 찍을 때 이런 염원을 담을 수 있는
행운을 담은 포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게 우리 칠곡 인구가 12만 명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데 무려 7장이 한꺼번에 1등에 당첨된 것은 이 럭키 세븐, 럭키 칠곡 자세가 복을 불러온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온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그 노래 부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때 그거 불렀거든요. 럭키 세븐, 럭키 세븐 그거 불렀는데 그 노래 다시 유행할 것 같다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왜 이 7자 포즈를 왠지 따라해보고 싶은 생각이 막 들어요. 관련해서 진짜 이 행운과 관련이 있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주민들이나 일부 사람들은 혹시 럭키 칠곡 때문에 당첨이 되지 않았냐? 또는 이제 그 럭키 칠곡 포즈가 숫자 7을 모양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럭키 칠 포즈처럼 그 7장이 숫자 7이 7장이 당첨되지 않았냐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뭐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 좋은 기운 또 그리고 이제 뭐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에너지가 럭키 칠곡 포즈를 통해서 많이 좀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실제 포즈보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 7이 뭐 행운을 가져다 주냐 그것보다는 럭키 칠곡 이 표지를 통해서 저 지역에 활력이 넘치면 맞아요. 그게 바로 지역의 행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당첨되신 분들 또 좋은 일에 조금이나마 쓰시기를 또 기원해 볼게요.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